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재고자산 볼게요. 자, 17페이지. 예, 재고자산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재고자산의 핵심 내용 정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재고자산의 정의가 뭐냐면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라고 하나 적어 두시겠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재고자산은 정의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판매 목적 보유 자산.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유동자산을 배우는데 지금 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에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인데 이 유동자산이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돼요. 자, 근데 이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인 거고 얘 정의는 알아두세요. 당좌자산의 정의는 몰라도 돼요. 굳이 정의를 얘기하자라고 하면은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 아닌 거는 다 당좌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는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을 살펴본 거고 이번 시간은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슈퍼가 있는데 슈퍼가 이렇게 초코파이를 4월 1일 날에 300원 주고 사왔어요. 현금으로 샀다라고 할게요. 5월 1일 날에 800원에 초코파이를 외상으로 사왔다라고 할게요. 그럼 외상 매입금이죠. 자, 그 다음에 11월 1일 날에 900원에 초코파이를 어음을 발행해서 사왔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월 1일 날에 이 중에서 한 개를 1,200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현금으로. 그럼 차변에 현금 1,200, 대변에 상품 매출 1,200 이렇게 분개가 돼요. 자, 근데 얘가 실제로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발생이 된 거예요? 1,200원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럼 이익이 1,200원인가요? 아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원래 초코파이를 사오면서 나간 돈들은 원래 원가 비용으로 돼야 돼요. 비용 중에서 매출 원가가 되고 팔아서 들어온 돈은 상품 매출 수익 이렇게 대응이 돼야 되는데 왜 매출 원가라고 잡아놨냐면요.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자산 잡아놨다가 얘가 팔리면 얘를 떨면서 원가를 잡아야 돼요. 비용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얘들 중에서 어떤 게 팔렸는지 찾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재고자산이 많은 회사들은 그 재고가 어떤 게 팔렸는지 사올 때마다 가격이 다 다를 건데 그 다른 재고자산 중에서 그 가격이 다른 재고자산 중에서 어떤 게 팔렸는지 찾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팔린 거를 찾냐면요. 이렇게 해요. 결산일 날 해요. 원가 잡는 분계는. 그래서 재고자산을 대변에 떨면서 매출 원가 잡는 분계는 언제 하냐면요. 12월 말일 날에 한 번에 다 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현재 창고를 봤더니 창고에 기초재고는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 올해 산 게 얼마나치냐면요. 2,000원어치를 샀어요. 현재 창고에 얼마나치가 있냐면요. 2,000원어치가 있었어요. 근데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남아있는 금액이 1,200원이었다고 할게요. 자, 창고에 기초에 넘어온 건 하나도 없고 올해 새로 산 게 2,000원어치. 근데 기말에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남아있는 금액이 1,200원이었더래요. 그럼 없어진 800원은 어떻게 됐겠어요? 팔렸겠죠? 예, 그렇게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원가는 창고에 있는 기초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창고 재고랑 단기에 추가로 구입한 재고랑 합해가지고 기말에 남아있는 금액을 빼면은 팔린 금액이 나올 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팔린 금액은 8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매출 원가 구하는 분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재고자산의 회계 처리의 흐름은 크게 3단계로 흘러가요. 자, 첫 번째, 재고자산을 구매했을 때, 그 다음에 판매했을 때는 그냥 판매에 대한 분계만 하면 되고 따로 원가 잡는 분계는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결산일 날에 뭐 한다라고요? 매출 원가 잡는 분계인데, 근데 이 원가 잡는 분계는 기초 재고랑 단기에 매입한 금액은 원장에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차변에 상품이라고 다 잡혀 있기 때문에 기초 재고랑 단기에 매입한 금액은 장부를 보면 다 알아요. 매출 원가는 뭐만 알면 매출 원가 구할 수 있냐면요. 기말 상품 재고액만 알면 매출 원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매출 원가 구하기의 핵심은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 흐름으로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재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 17페이지 1번에 재고자산의 취득이 나오죠.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재고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원가가 매입가액에서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하고 매입 환출 및 애놀이 매입 할인을 뺀 금액인데 이 일단 매입가액은 상금액을 이야기하고 취득 부대 비용은 재고자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운반비, 그 다음에 그 통관할 때 우리가 재고자산을 수입할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통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세관을 통해서 수입을 하는데 그런 통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곳이 있어요. 뭐 관세사 사무실이나 포홀딩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한테 지불한 통관 수수료 등 이것도 재고자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니까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7페이지 보시면 별표 1에 매입 운이 하용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 취득 과정이에요. 취득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옥션에서 옷을 사는데 옷이 5,000원이에요. 근데 운반비가 2,500원이래요. 그럼 옷값이 5,000원이에요, 7,500원이에요? 7,500원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부대 비용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19페이지 재고자산 취득 시액의 처리가 있죠. 자, 19페이지 문제 한번 보세요. 자, 1번 2월 1일 날 신길상해에서 계약한 원재료를 600만 원에 인수하고 2월 19일 지급한 계약금 5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단 인수운임 3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원재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자, 원재료 600인데 운반비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운반비가 3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원재료 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603만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옛날에 계약금 지급한 게 얼마가 있었어요? 50만 원. 대변에 선급금으로 대체하고 550만 원은 외상이니까 외상 매입금. 그다음에 운반비 지급한 거 인수운임은 원재료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 가액이 총 얼마가 돼야 되냐면요. 603만 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번. 그 2월 15일에 2월 15일이 아니라 2월 1일로 바꿀게요. 2월 1일에 수입하였던 원재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이 보통 예금에서 지급되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통관 서류 작성 대행 수수료, 창고까지 운반한 비용 전부 다 수입하는 과정, 즉 재고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니까 그 비용들은 전부 다 원재료 가액에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자, 3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세하고 운반 수수료 낸 거죠. 전부 다 원재료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급한 비용이에요. 원재료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를 냈다라고 하면 이 관세는 원재료 수입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액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고, 운반 수수료도 원재료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액에 포함돼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54만 8천 원, 대변의 현금 54만 8천 원.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17페이지 가볼게요. 자, 17페이지 1번에 재고자산의 취득에 2번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요. 불량품이 있어서 재고자산 구입가액을 깎아주는 거예요. 불량품이 있어가지고 반품을 하거나 혹은 불량품이 있어서 물품 대금을 깎아준 거, 이게 매입 환출 및 애누리이고, 매입 할인은 깎아주는데 물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깎아주는 거, 이게 매입 할인이에요. 다 깎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자, 19페이지 하단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에 원재료 매입처 주 대경에 대한 금일 현재의 외상 매입금 잔액 200만 원에 대하여 2.5%는 할인을 받고 잔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자, 예를 들어서 차변에 원재료 200,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이 외상 대금을 갚아야 돼요. 갚는데 빨리 갚았대요. 그 4번 문제 있잖아요. 4번처럼 물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2.5% 할인을 받았대요. 200이 2.5%하면 5만 원만큼 할인을 받은 거죠. 외상 매입금 5만 원 떨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가액이 빼야 되죠. 취득원가에서 빠진다라고 했었죠. 불량품이 있어서 물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깎은 거는 빼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뺄 건데
원재료 대변에 원재료 5만 원 이렇게 빼도 돼요. 실무에서 이렇게 분기한다라고 틀리는 건 아니에요. 원재료가액이 빠진 거기 때문에. 자, 근데 관리 목적으로 대변의 원재료를 직접 빼지는 않고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계정을 쓴다. 그러면은 실무상 관리하기가 편하죠. 왜냐면은 대변의 원재료가 빠졌는데 왜 빠진지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매입 할인은 물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깎은 거니까 그 계정 과목을 쓰면 대변의 원재료가 빠진 이유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실무상 이렇게 물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할인한 거는 매입 할인을 써서 매입 할인을 쓰는 거고, 얘는 성격이 원재료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분기할 때만 매입 할인인 거고, 12월 말 재무상태표에는 이 원재료 가액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요. 차감된 금액, 매입 할인은 어디까지나 분기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고, 재무상태표에는 200에서 5만 원이 빠진 195만 원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실무상 쓰는 계정 과목일 뿐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여기서 요 금액이 빠진 요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외상대금 얼마가 남았어요? 이제 200에서 5만 원 깎았으니까 195만 원 남았죠. 195만 원이 빠지면서 요거는 어음으로 갚았죠. 지급어음 195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외상매입금 합치면은 외상매입금 200을 빼죠. 그냥 빼면서 깎은 거는 매입 할인, 어음 발행한 거는 지급어음, 이렇게 분기되는 거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20페이지. 자, 상단에 5번. 원재료 매입처인 주 서도 상사에 외상대금 1,076만 원을 결제하면서 주문과 다르게 납품된 물품 대금을 애누리 받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외상대금 갚은 거죠. 그냥 여러분들 분기할 때는 외상매입금 갚는 분기예요. 그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1,076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10만 원이 하자가 있어서 깎았다죠. 주문과 다르게 납품된 물품이라고 하니까 하자가 있어서 깎은 거, 그거를 매입 한춤이 애누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10만 원인 거고, 수표를 발행했죠. 당좌예금 통장에서 1,066만 원이 빠져나가는 걸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일단 재고자산 취득했을 때 회계 처리. 4번하고 5번은 분기가 그냥 외상대금 갚는 분기예요. 외상대금 갚는 과정에서 깎은 게 있으면 깎은 거에 대한 계정 과목을 잡아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나가는 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 하단에 재고자산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판매인데 17페이지 하단에 재고자산 판매에 대한 부분 보시면은, 자, 재고자산을 팔았을 때는 일단 거기 매출액에서 팔았을 때 매출액이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될 매출액이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을 뺀 금액이 돼야 돼요. 이 매출 할인 및 애누리는 불량품이 있어서 반품 받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매출 할인은 물품 대금을 조기에 결제해서 깎아준 거를 매출 할인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매출할 때 있잖아요.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매출하는 과정에서 운반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판매 과정에서 운반비, 판매 과정에서 운반비는 요거는 계정 과목이 운반비여야 돼요.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운반비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됐는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운반비는 운반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내용이 그 동그라미 1번 재고자산 판매이고, 자, 팔았을 때는 대변의 제품 매출이 오겠죠. 그 다음 차변의 외상 매출금, 지출된 운반비가 있으면 운반비 처리.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보세요. 20페이지 그 가운데 재고자산 판매 시액의 처리가 있는데, 근데 가운데 6번 문제 가지고 이 문제 하나를 좀 적어두세요. 저거 빠져먹었네. 자, 6번 문제 3월 1일로 해서, 자, 제품을 주 동작 상사에 90만 원에 판매했다. 그럼 90만 원에 팔았으면 대변에 뭐가 오나요? 재고자산을 판매하면 대변에 제품 매출이 올 거예요. 제품 매출 9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금 중 60만 원은 외상으로 했고, 외상은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60.
자, 그 다음에 잔액은 엄으로 받았대요. 엄은 받으럼 3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판매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갔대요? 운반비가 15,000원 나갔다죠. 예,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운반비는 운반비예요. 차변의 운반비 15,000원. 운반비 15,000원. 대금은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였다. 대변의 현금 15,000원. 그래서 판매하는 입장에서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하면 된다.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는 운반비 처리. 자,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문제가 2월 6일 날 문제가 있는데 그건 7번으로 좀 바꿀게요. 자, 7번 한번 읽어보면, 매출처 주 홍익 상사의 금일까지의 제품 매출 관련 외상 매출금 잔액 1,000만 원 중 50만 원을 사전 약정에 의하여 할인하고 500만 원은 자기야 수표로 받고 잔액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을 외상으로 팔아 가지고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1,000만 원 되어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외상 대금을 받는 분께인데 외상 대금 받을 때 얼마를 깎았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50만 원을 사전 약정에 의해 할인받았대요. 그럼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을 50만 원 대변에 빼고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 중에서 50만 원을 차변에 빼야 되는데, 자, 제품 매출을 직접 빼서 손익계산서에 950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이 얼마라고 표시가 되겠어요? 950이면 되는데, 자, 근데 이거를 분개할 때는 관리상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왜 차변에 제품 매출이 빠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적어줘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였대요? 사전 약정에 의하여 할인, 매출 할인이네요. 매출 할인 50. 그리고 나머지 외상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나머지 외상 매출금 950만 원은, 네, 500만 원은 자기야 수표로 받고, 현금 500. 그 다음에 잔액은 뭘로 받았대요?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걸로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같으니까 결국 얼마가 대변에 빠진 거예요? 1,000만 원이 빠진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3월 7일 날 분개. 회사는 매출처인 주서진의 제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 잔액 1,77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들어왔으니까 빼면 되겠네요. 이 분개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1,770만 원. 자, 어떻게 들어왔냐 봤더니 다 들은 건 아니고, 그 봤더니 동대금 잔액은 3월 4일 발생한 20N15의 매출 할인 조건부 거래에 대한 것으로서 동 결제는 동 공급에 관한 최초의 결제이다. 20N15가 뭐냐면요. 요거는 끝에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자, 10월 이내에 갚아라. 10일 이내에 갚으면 2% 할인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럼 15일 내에 갚아라. 10일 이내에 갚으면 2% 할인해 주겠다. 3월 4일 날 발생한 건데 3월 7일 날 받았으니까 10일 이내에 들어왔죠. 그럼 2%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2% 깎아주면 35만 4천 원. 35만 4천 원을 차변에 빼주는데, 뺄 때는 빼지는 이유가 조기에 결제해서 깎은 거니까 매출 할인. 자, 나머지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죠. 보통예금에 1,734만 6천 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결국 이 제품 매출은 여기서 매출 할인이 빠진 금액이잖아요.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때는 여기서 요거를 뺀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제품 매출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요 금액이 빠진 금액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손익계산서에는. 자, 근데 여러분들 분개만 잘하면 되는데, 분개는 그냥 외상대금 받는 분개예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빠지고 차변에 돈을 받는데, 받을 때 깎아준 게 있으면 깎아준 거에 대한 이유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상단에 타계정 대체를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타계정 대체를 좀 볼게요. 자,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타계정 대체. 만약에 재고를 5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결산일에 가서 봤더니 팔린 게 100원 줬다.
팔린 거를 떨면서 차변에 뭘로 잡나요? 매출 원가 100원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재고 자산이 팔리면은 뭘로 대체한다라고요? 매출 원가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재고 자산이 판매 목적 이외로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100원을 줬다. 그러면은 대변에 상품 100원이 빠지면서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자사 상품을 기부했다. 그럼 차변에 기부금 100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재고 자산이 판매 목적 이외로 감소되는 거, 요거를 우리가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타계정 대체. 원래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려서 매출 원가 잡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판매 목적 이외로 재고 자산을 사용한 거를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타계정 대체.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게, 첫 번째, 대변에 재고 자산이 빠질 때는, 판매 목적 이외일 때는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 반드시 8번 절거를 입력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프로그램이 이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 이외로 감소한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타겟형 대체는 8번 절거를 입력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심해야 될 부분. 두 번째, 자,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가 500원이죠. 원가가 500원이에요. 그럼 대변에 대체가 될 때는 원가 금액 그대로 대체가 돼요. 타겟형 대체는 대체가 원가로 대체가 된다. 시가가 아닌 원가로 대체된다라는 거. 시가 평가에서 대변의 재고 자산을 빼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8페이지 상단에 재고 자산이 감소할 때는 원가로 대체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분계 문제용인데 20페이지 가볼게요. 자, 20페이지 하단에 8번 볼게요. 자, 8번에 상품으로 구입했던 전자청공기를 본사 사무실 비품으로 전용하였다. 그럼 대변에 재고 자산이 빠지겠죠? 빠질 때는 어떤 금액으로 빠진다라고요? 상품 금액이 대변에 20만 원이 빠지면 되겠네요. 원가가 빠져요. 뭘로 전용을 했대요? 비품으로 전용했으니까 차변에 비품 20만 원. 자, 그다음 9번 원재료로 매입하였던 철물 중 일부를 공장 건물 수리에 사용하였다. 원재료가 대변에 빠져야 되겠네요. 원재료 쓴 거니까. 그럼 대변에 원재료가 얼마가 빠지냐면요. 원가 금액 빠져야 되겠죠. 700. 자, 근데 수리에 썼기 때문에 뭘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건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본적 지출이니까. 뒤에서 유형자산에서 배울 건데,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건물 200, 건물 700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10번에 3월 11일 제품을 종업원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그럼 대변의 제품 빠져야 되겠죠. 빠질 때는 무슨 금액으로? 원가로. 그럼 대변의 제품 200이 빠지고 업무에 쓴 거는 소모품비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200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는 이 대변에 빠지는 재고 자산에다가 전부 다 8번 절거 넣어야 되겠죠. 자, 18페이지 상단에 타계정 대체까지 봤는데 요까지 해서 회계 처리 분개 문제들이에요. 분개 문제는 딱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재고 자산은 재고 자산 취득했을 때, 판매했을 때, 타계정 대체했을 때 세 가지 유형이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론 문제용들인데, 자, 4번에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이 있죠. 그거 한번 볼게요. 자, 23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23페이지 5번 문제. 주 선안은 재고 자산에 대하여 선의선출법을 적용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한 경우에 기말의 재고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거기 봤더니 1월 1일 날에 기초 재고가 100개가 있었고 단가가 10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3월 10일 날에 사왔는데 12원, 50개를 개당 12원에 사왔어요. 그럼 재고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10원짜리 100개, 12원짜리 50개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근데 5월 15일 날에 70개를 팔았어요. 그럼 이들 중에서 어떤 게 팔렸는지가 모르죠. 예. 알 수 있겠죠. 물론 알 수 있는데 그걸 알려고 하면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보통 회사들이 가정을 해요. 그냥 가정을 할 때 가장 일반적인 게 선의선출법인데, 자, 선의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이에요. 선 먼저 선자, 입 들어올 입자, 선 먼저 선자, 출 나갈 출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자, 그러면은 얘가 먼저 팔렸겠네요. 70개가 팔렸으니까 이게 팔렸겠죠. 출고된 거는 70개 곱하기 개당 단가가 10원짜리인 거고, 그럼 기말 재고가 10원짜리가 30개, 요 중에서 70개가 날라갔으니까 50개가
12원짜리가 5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이 얼마가 남겠어요? 900원이 남게 되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단가는 가정 중에서 후위선출법이 있는데 후위선출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고 가정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후위선출법을 가정하면은, 자, 일단 얘가 먼저 팔린 거죠. 출고된 게 50개짜리 12원짜리 50개가 출고가 된 거고, 얘 다 팔렸죠. 그 다음 여기서 팔리겠네요. 그 다음에는 10원짜리가 20개 팔리겠네요. 그러면은 총 감소되는 금액이 800원이겠네. 800원이 원가가 되겠네요. 팔린 게 원가잖아요. 이게 매출 원가가 될 거고, 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자산은 80개가 얘가 남아있겠네. 10원짜리가. 그래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는 800원이 될 거예요. 얘는 원가, 얘는 기말 재고 금액. 자, 그래서 선의선출법하고 후의선출법은 요래요. 자, 그러면 18페이지 거기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2번에 선의선출법, 3번에 후의선출법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이 선의선출법하고 후의선출법의 특징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특징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선의선출법하고 후의선출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기말 재고 금액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근데 가정을 하는데 이렇다라고 할게. 자, 1월 5일 날에 한 개를 샀는데 100원짜리 한 개 샀어요. 그 다음에 2월 1일 날에 또 한 개를 샀는데 200원짜리를 샀어요. 자, 그 다음에 3월 1일 날에 또 한 개를 샀는데 300원짜리를 샀고, 자, 그 다음에 4월 1일 날에 두 개를 팔았다고 할게요. 자, 만약에 선의선출법을 가정하면은 얘가 먼저 팔리고 남아 있는 거는 300원짜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후의선출법을 가정하면 얘가 팔리니까 남아 있는 거는 100원짜리가 되겠네요. 그럼 기말 재고가 선의선출법 하에서는 과대, 후의선출법 하에서는 가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팔린 건 어떻게 되느냐? 팔린 거는 매출 원가죠. 자, 선의선출법은 얘가 팔리겠죠.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팔리니까. 후의선출법은 얘가 팔리겠죠. 자, 그럼 매출 원가는 얘는 과소, 얘는 과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이 매출 원가하고 당기순이익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매출 원가는 비용, 당기순이익은 이익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가소다. 근데 매출 원가가 가소면은 당기순이익은 과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가되면은 당기순이익은 가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물량 흐름이 있는데, 자,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선의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겠죠. 먼저 들어오는 게 먼저 팔리는 게 일반적이죠. 후의선출법은 불일치. 나중에 들어오는 게 먼저 팔리는 게 일반적이진 않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익비용 대응을 비교해 볼게요. 자, 선의선출법은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현재 매출액에 대해서 팔리는 게 과거에 구입한 거, 옛날에 구입한 게 팔리잖아요.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자, 근데 후의선출법은 현재 매출액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팔린다라고 보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니까 최근에 구입한 게 팔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익비용 대응이 좋다라고요.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은 대응되는 원가가 얘는 과거 거고 얘는 현재 거기 때문에 얘는 좋고 얘는 안 좋은 거예요. 자, 이렇게 특징을 비교하시는데 제가 특징을 비교할 때 물가 상승을 가정해서 비교했죠. 자, 물가 상승을 가정할 때 이 세 가지는 선은 기말 재고 과대, 선은 매출 원가 가소, 선은 당기순이익 과대예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외워도 돼요.
여러분들 느낌에 가장 합리적인 거는 선의선주법이죠. 자, 이건 좋은 거란 느낌을 가지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재고 자산이죠. 자산은 많은 게 좋겠죠. 비용은 적은 게 좋겠죠. 이익은 많은 게 좋겠죠. 선의선주법은 느낌을 좀 좋은 느낌을 가져가면은 외우기 편할 거예요. 후는 반대로 나쁜 느낌. 자산은 작고 비용은 높고 이익은 낮고. 자, 이거는 물가를 상승했을 때 이야기인 거고, 만약에 물가 하락을 가정하면 이 세 가지는 반대로 돼요. 물가가 하락하면은 선의선주법일 때 기말 재고는 과소, 매출원가는 가대, 당기순이익은 가소. 반대로 흘러가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잘 비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1번에 개별법이 있는데, 개별법은 만약에 두 개가 판매됐을 때 이 두 중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게 팔렸는지 직접 추적 가능한 방법이 개별법이에요. 가장 정확하죠. 정확한데 실무상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재고가 많을 때에는 그 어떤 게 팔렸는지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네 번째 평균법이 있는데 이거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4월 1일 날에 재고 3개를 100원 주고 매입을 했어요. 5월 1일 날에 1개를 판매했어요. 7월 1일 날에 또 샀어요. 2개를 개당 200원에. 그다음 9월 1일 날에 1개를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4월 1일 날에 100원짜리 3개, 5월 1일 날에 1개 팔았죠. 그래서 잔액이 100원짜리 2개. 7월 1일 날에 2개 200원, 개당 2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단가가. 자, 10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200원짜리 2개 해서 단가를 다시 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단가가 어떻게, 얘 2개를 평균을 내야 돼요, 단가를.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2개 더하기 2개에서 4개가 되죠. 자, 4개가 되겠죠. 2개 더하기 2개에서 4개. 그러면 100원짜리 2개, 그 다음 200원짜리 2개 해서 4개를 총 얼마 주고 산 걸로 돼요? 600원 주고 산 걸로 되니까 개당 단가가 얼마로 바뀌겠어요? 150. 4개 곱하기 150.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이동평균법은 재고자산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계속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거를 이동평균법이더라고요. 자, 그와 반면에 그럼 9월 1일 날에 팔린 건 1개, 요게 팔린 거겠죠. 단가 150원짜리 이동평균법 써서 산정해 놓은 요게 팔린 걸로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단가를 계속 산정하는 거고, 총평균법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단가 산정하는 게 아니라 기말에 딱 한 번만 모든 걸 결정짓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갈 때는 그러니까 나가는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수량만 계산하다가 딱 기말에 한 번만 딱 그 평균을 내는데, 기말 가서 기중에 매입한 걸 봤더니 4월 1일 날에 3개, 7월 1일 날에 2개에서 총 몇 개를 매입한 거예요? 5개를 매입한 거죠. 그럼 4월 1일 날에 100원짜리 3개, 그 다음에 7월 1일 날에 200원짜리 2개. 그러면은 총 얼마예요? 이게 300원, 400원 하면 700원이죠. 5개를 700원 주고 산 걸로 되니까 평균 단가는 14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말에 딱 한 번만 단가를 산정하는 거를 기말에 딱 한 번 매입한 재고자산에 대한 단가를 평균을 내서 단가를 구하는 거를 총평균법이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18페이지 상단에 거기 4번의 평균법에 기억의 이동평균법은 특징이 재고자산 구입 시마다 평균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 구입할 때마다 입고될 때마다 계속 남아있는 재고랑 새로 산 거랑 단가를 다시 산정, 또 다시 산정. 예. 그래서 거기 계속 단가 기록법이라고 돼 있죠. 계속 단가를 기록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기말에 딱 한 번 단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게 총평균법입니다. 자, 그럼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하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재고자산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이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장부상에 재고자산이 수량이 200개, 그 다음에 구입가액이 개당 1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18페이지 맨 하단에 사례 있죠. 사례 1번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당 단가가 2만 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산일 날에 실사를 해봤더니 수량이 150개로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수량이 감소해서 나오는 손실을 감모 손실이라고 해요.
자, 그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얼마가 발생했냐면요. 2만 원에서 15,000원이 됐으니까 5천 원만큼의 감모 손실이 발생한 거죠. 자, 이 감모 손실. 지금 발생된 게 감모 손실이잖아요. 감모 손실이 있는데 자, 이 감모 손실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로 나누어져요. 자, 정상 감모일 때는 일단 대변의 재고자산이 감소가 됐으니까 상품 5,000원을 떨어요. 이렇게. 자, 정상 감모는 판매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판매 과정에 발생한 비용의 일종으로 보고 매출 원가에 가산시키면 돼요. 자, 근데 비정상 감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하여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고, 자, 대변에 재고자산이 빠졌는데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니까 이게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나가는 비용, 즉 원가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은 타계정 대체예요. 타계정 대체이기 때문에 8번 조교를 입력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이게 감모 손실이고 그 사례 1에 대한 해답이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말에 이제 재고자산을 시가평가를 해봐요. 그럼 100원 주고 산 게 과연 100원에 팔 수 있느냐, 100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 평가를 하는데 결산일 날에 평가를 할 때는 저가법에 따라서 평가를 해요. 자, 그게 사례 2예요. 자, 그럼 저가법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저가법이라고 하는 거는 시가와 장부가를 비교해 가지고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고 시가가 높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않는 거, 이게 저가법이에요. 자, 그래서 재고자산이 예를 들어서 이게 현재 판매가액이 120원이었다. 그럼 평가를 하느냐? 그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냐면요. 100원짜리를 120원에 파는 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재고자산을 사왔으면 사온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게 당연한 건데 시가가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붕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가가 80원이 됐다라고 하면 시가가 떨어졌죠. 얼마가 떨어졌냐면요. 3,000원이 떨어졌잖아요.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자, 이때는 붕괴를 해야 되는데 그럼 대변의 재고자산은 얼마를 빼면 되냐면요. 3,000원 빼고, 자, 평가 손실도 차변의 계정 과목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면 돼요. 정상 감모랑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니까 매출 원가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변의 재고자산이 빠지는데 진짜로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평가 손실인 거예요? 평가 손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언젠가는 또 회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뺄 때는 직접 안 빼고 계정 과목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얘는 성격이 뭐냐면요. 얘는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에요.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다.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재무 상태표에 현재 상품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상품이 15,000원이죠. 실제 금액. 여기에서 3,000원만큼을 빼기 하는 형식으로 표시해 가지고 실제로 아직 진짜 없어진 건 아니니까 빼기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정보 이용자들이 봤을 때 이 재고는 15,000원 주고 샀는데 현재 3,000원만큼의 기말에 시가 평가를 했더니 기말에 3,000원만큼의 평가 손실이 발생하더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재고 자산이 얼마짜리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12,000원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가 회복이 됐어요. 12,000원짜리 된 게 이제 18,000원, 개당 단가가 120원으로 시가가 회복이 됐다. 자, 그러면은 이 시가 회복에 대한 분개를 할 때, 자, 우리가 옛날에 100원짜리 든 게 120원이 됐다라고 해서 평가 이익을 잡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 손실을 잡았다가 시가가 회복됐을 때는 평가 손실을 인식하기 이전에 장부 금액이 100원을 한도로만 시가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산 원가 금액까지만, 현재 원래 당초의 장부가까지만 시가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가 회복은 평가 손실 인식 이전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 회복한다. 장부 금액을 한도로 회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가 회복했을 때 분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시험에 안 나와요. 굳이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옛날에 했던 거 역분개하면 돼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3,000원, 대변의 매출 원가 3,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책 한번 볼게요. 18페이지 하단에 2번이 요 두 가지 분개예요. 두 개 분개 해답이고, 자, 그 18페이지 1번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수량 감소에 대한 거이고, 정상 감모하고 비정상 감모일 때 회계 처리 알아두시고, 그 비정상 감모일 때 대변의 상품 있잖아요. 여기다가 8번 조교라고 좀 적어두세요. 8번 조교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시가 감소분이고, 자, 평가 그 기억의 회계 처리 보세요. 오른쪽에. 평가는 저가법으로 평가하는데, 저가법은 시가가 하락한 경우에만 평가한다라는 거고, 그럼 시가 하락 시의 분개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은 재고자산 차감 계정이고, 시가에 회복했을 때는 요 분개인데 별로 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당구장 표시된 부분, 시가가 회복됐을 때 최초의 장부 금액을 한도로 회복한다. 요 문구만 이론 문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분개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요. 시가 회복했을 때 분개는. 자, 그 다음에 시가는 뭐냐? 기말에 요 시가, 요거 시가라고 하는 거는 거기 보시면은 제품하고 상품은 순실현 가능 가치,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가 시가라고 돼 있죠. 시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가는 시장 가격이죠. 그럼 제품하고 상품은 판매하려고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판매 가액이 시가가 돼요. 그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는 거는 정상 판매 가액에서 추정 판매 비용을 뺀 금액인데, 이게 판매 가치잖아요. 팔 때 금액이 시가가 되는 거고, 원재료는 구매 자산이죠. 사는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대체 원가가 시가로 쓰이는데, 현행 대체 원가는 지금 현재의 그 자산을 대체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 즉 현재 그 자산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게 시가로 쓰인다라는 거. 제품하고 상품은 판매가액, 그게 순실현 가능 가치, 원재료는 살 때 금액, 현행 대체 원가. 자, 그다음 디귿의 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 시가 평가할 때 있잖아요. 이 저가법 평가하는 거. 자, 요거는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바카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 5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시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테카솔이 있어요. 자, 얘는 이제 1조, 얘는 2조.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 봤는데, 얘는 100원, 얘는 120원, 얘는 100원, 얘는 90원, 후시딘은 100원, 130원, 마테카솔은 100원, 그 다음에 90원. 자, 이렇다라고 할게요, 시가가. 자, 그러면은 자, 바카스, 그렇지. 자, 원래 평가를 할 때 있잖아. 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각 제품별로, 종목별로 평가라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래서 종목별 평가가 원칙이다. 바카스는 바카스대로, 비타 500은 비타 500대로. 그래서 시가가 하락한 경우엔 평가, 비타 500만 평가하면 되겠네요. 얘도 마테카솔만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네요. 이게 원칙이에요. 종목별로 하는 게. 자, 근데 예외적으로 두 개를 묶어가지고 조별로 200원, 220, 200원, 210 이렇게 되면 평가할 필요가 없네. 조별로 묶어서 평가를 판단하는 것도 돼요. 자, 근데 이건 안 돼요. 전체 다 묶는 거. 이게 총계 기준이라고 해요. 전체 다 묶으면은 얘는 400, 얘는 430. 예. 원가가 하락한 게 아니겠죠. 이렇게 되면은 시가가 더 높네요. 이때도 평가 안 해도 되죠. 이걸 총계 기준이라고 하는데, 총계 기준은 허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18페이지 디귿의 평가 방법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론 문제형이고, 자, 그다음 마지막 19페이지 상단에 6번의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 결정,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 결정인데, 이건 뭐냐면요, 회사에 창고에 없는데, 회사에 창고에 없는 재고인데 그게 누구 거냐? 회사 거냐?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 거냐? 다른 회사 거냐? 예, 그거 판단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미착범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갑사가 미국에 있는 H사한테 이렇게 수출을 해요. 자, 근데 이 수출하는 물품이 있잖아요. 자, 요 물품이 바다 한가운데 12월 31일 날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12월 31일을 맞이해요. 그럼 바다 한가운데 이 배에 있는 이 물품을 미착품이라고 해요. 그럼 이 미착품이 누구 거냐? 예, 그거는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자, 계약이 선적진도 기준이다. 선적지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구매자한테 이전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에요. 이때 이미 구매자한테 넘어간 거죠. 네. 자, 도착지 인도 기준이다. 이거는 도착지에 인도했을 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구매자께 되는 거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는 판매자께 되겠죠.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 돼요. 자, 근데 이게 좀 판단하기 그러시면 이렇게 외우세요. 12월 31일 현재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물품은 선적진도 기준이다. 그럼 구매자 거 성구. 도착진도 기준이다. 그럼 판매자 거 도판, 도박판, 선구자. 뭐 이렇게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성품 있죠. 시성품은 시범적으로 한번 사용해보라고 주는 물품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정수기를 한번 여러분들 회사에 시범적으로 한번 써보라고 줬어요. 그러면 그 정수기가 회사 거예요? 정수기 회사 거예요? 정수기 회사 거죠. 언제 팔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쓰다가 좋아가지고 이제 사겠다고 구매의사 표시한 날, 그때 이제 팔린 게 되겠죠. 그 시성품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에 팔린 게 되는 거고 내게 아닌 게 돼요. 그러면은 시성품은 현재 회사 거죠. 판매자 회사 건데 언제 팔리게 된다라고요? 상대방이 구매의사 표시를 했을 때고. 자, 3번에 위탁 판매는 출판사가 있고 교보문고가 있고 최종 소비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출판사는 교보문고한테 책을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위탁자. 교보문고는 부탁을 받은 자라고 해서 수탁자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수탁자가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책을 넘겼다. 그럼 그 책은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고 언제 팔린 게 돼요? 교보문고가 최종 소비자에게 책을 넘길 때 그때 팔린 게 되겠죠. 그래서 수탁자의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은 수탁자께 아니라 누구께 된다라고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위탁자는 언제 팔린 걸로 수익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에게 인도한 날, 그때 수익을 잡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할부 판매가 있는데 할부 판매는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한 날에 수익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부로 팔았을 때 비슷한 게 외상으로 팔았을 때 있죠. 외상으로 팔아도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잡으시죠. 대금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한 날에 매출을 잡아야 되고 5번에 저당 상품이 있는데 회사가 돈이 없으면은 회사의 재고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러면은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그 재고 자산이 넘어간 거예요? 아니죠. 돈을 안 갚아야지 그때 넘어가는 거지. 네, 저당만 잡혔다라고 해서 재고 자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당을 잡힌 그 재고 자산은 회사 거예요. 팔린 게 아니에요. 자, 6번에 반품률이 높은 재고 자산이 있는데 옷 같은 거는 반품률이 높죠. 그러면은 그런 옷들은 판매한 날에 수익을 잡으면 안 되고, 자, 원칙은 판매한 날에 수익을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반품률이 높은 재고 자산이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매번 나가는 반품률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은 판매 시점에 수익을 잡을 수가 있고 반품률 추정이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판매할 때 수익을 잡으면 안 되고 반품 기간이 종료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팔린 걸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설명은 다 드렸고 그 필수 분계 연습은 다 풀어드렸고, 자, 그때 이론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거는 나중에 그 별도의 강의에서 좀 잘 안 풀리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재고 자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